이분은 쭉 보면 생각을 한 게 저 보법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망하는 방법이 남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면 자꾸만 손을 대는데 진득하게 못하고 망하는 거야. 이분은 약간 달라. 이분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를 진득하게 20년 파요. 어떻게? 회사가 망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할 때까지 20년을 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정몽규 회장. 자숙을 해야 될 때 자서전을 쓰신 분이시죠?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연임을 했어. 오래 하셨더라고요. 월드컵 끝나면 물러난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은 6월 11일부터네. 6월 11일부터니까 뭐 이게 지금 그러면은 딱 2주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월드컵 2주도 안 남기고 축구협회장이 사퇴한다라는 거는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 예. 사실 굉장히 축구 팬들한테도 인심을 많이 잃었던 축협 회장이었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랬죠. 국대 축구가. 이제는 요새는 이제 확실히 아시아에서도 일본한테 밀린다라는 평도 좀 듣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홍준표 씨도 정몽규를 깠죠.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거라. 정말 준엄한 꾸짖음. 이 사람은 왜 이럴 수 있었냐면은 대구시장을 했었는데 대구시장은 대구FC 구단주를 겸직을 했습니다. 겸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심지어 당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죠. 장관마저도 4선 출마 어려울 것 같다. 출마를 사실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체부 장관의 경고마저도 쌩까고 본인은 그냥 사연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냥 멈출 법도 한데 굉장히 이게 폭주를 계속 하셨죠. 그 결과 사퇴를 하시게 되셨는데 왜 사퇴를 했냐? 보니까 문체부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거를 정당하다고 결론 내려버려서 축구협회가 졌죠. 근데 심지어 또 그걸 항소를 또 했네.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 보려는 건가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월드컵 16강을 진출했어. 그러면 흐지부지 없던 걸로 하고 안 내려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대의 월드컵 이제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에 좀 배팅을 해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과연 그 배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 수준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예요. 저 징계가 확정이 되면 어차피 축구협회장 자리는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로 징계를 먹어서 날아가느니 차라리 사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은 이유가 무려 9가지나 문제점이 있었대. 한두 개도 아니야.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 시기에 선임된 국가대표 감독이 누가 있어요? 클린스만이죠. 그리고 이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사실 많이 문제가 됐었죠. 두 사람 다 클린스만과 홍명보 독일과 우리나라 축구의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레전드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도자 커리어를 밟으면서 욕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국가대표 감독 추천 과정에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 없이 개입을 했다. 권한이 없는데 그냥 했다라는 거지.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들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해 사면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고 비상금 임원 자문료 지급을 부정하게 했다. 돈도 부정해 줬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제도 설립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했다. 한두 개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연님도 문체부에서 애둘러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꿋꿋이 나와서 했죠 결국. 꿋꿋이 나와서 결국 했고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식으로 사면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꿋꿋이 했죠. 일단 빌리고 보자. 축구 종합센터 건립비용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665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안 받았대. 정관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출은 반드시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된다. 정관도 안 지켰다는 거지.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노답인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대차 회장 누굽니까? 정의선 씨죠.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현대차 회장 누구였는 줄 알아요? 정몽규였어요.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느냐? 자, 8년의 34세의 정몽규 씨입니다. 4살에 현대차 회장이 됐어. 아무리 재벌 가족이라고 해도
저 나이에 회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굉장히 파격적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 여러분, 현대차는 있잖아요. 현대차는 원래 정몽구 씨가 하던 게 아니었어. 정세영 씨가 현대차를 경영을 했었어요. 정세영 씨는 누구냐? 바로 정주영 현대그룹 초대 회장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자동차를 경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은 그룹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룹을 물려줄 때 정몽구 씨한테 현대차를 주고, 그 다음에 주력 계열사들은 사실 사남이었던 정몽원 씨한테 넘어갈 이제 고럴 예정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 현대그룹 회장은 정몽원 씨가 됐지. 근데 정세영 씨의 입장에서는 넘겨주기 아까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IMF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자기 아들을 기습적으로 현대차 회장으로 만듭니다. 34살. 근데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빡이 쳤겠죠. 그래서 정몽구 씨가 다시 현대차 회장이 됐고,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동반 퇴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정몽규 씨의 표정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대놓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원래는 현대차가 자기 거였던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몽규 씨는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죠? 근데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현대차 회장이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본인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정몽구 씨가 가진 현대산업개발 주식과 정세영, 정몽규가 가진 현대차 주식을 교환해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지금 거의 80 넘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증언한 게 있어요. 이익치 씨의 자서전에 따르면 정세영 회장은 정몽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대. 정몽구는 절대 안 된다. 정몽원에게 넘기라고 하면 기꺼이 내놓겠지만 정몽구는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영어를 못해서였대요. 근데 저 시절에 뭐 영어를 잘해야 뭐 재벌 회장이 꼭 됐었나 뭐,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런 싸움이 있고 나서 결국 정몽규 씨는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래서 맡게 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 근데 여러분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회사로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물려받을 때까지만 해도 언론왈 국내 최대 건설업체라고 그랬어요.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건설보다 훨씬 알짜였어. 왜 그랬냐? 자, 여러분 이거 어딥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누가 지어놓은 줄 아세요? 현대건설 아니에요. 현대산업개발이에요. 현대건설은 주로 뭐 해외 수주, 그 다음에 뭐 항만, 인프라 이런 공사들을 주로 되게 많이 했었고, 알짜 아파트 건설 이런 거는 산업개발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신경 쓴 거야. 나름대로 알짜 계열사를 조카한테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원래 그런 회사였습니다. 원래 그런 회사였는데,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예요. 그때 현대산업개발 경영을 시작을 했죠. 20년 동안 어떻게 됐다?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다. 예, 여러분 여기서부터 웃기 시작하면 안 돼. 비슷한 거 졸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도 발생을 했죠. HDC의 주가는 어떻냐?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주가가 똑같아. 이러면 좀 곤란하죠. HDC의 사업회사인 산업개발의 주가 2018년에 분할 상장을 했죠. 어떻게 됐어? 대충 한 6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2만원대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자, 그러면은 맡은 이유로 이 회사를 경영을 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겠죠. 실제로 정몽규 회장은 축구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IMF 이후에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 부산 대우 로얄즈라는 안정환 씨도 뛰었던 부산 대우 로얄즈 유명하죠. 부산 대우 로얄즈를 인수합니다. 그러나 정몽규 씨가 인수하기 전 부산 대우 로얄즈는 K리그 1부를 4번이나 우승한 명문 구단이었어요. 이 시점에 정몽규 씨가 인수를 합니다. 어떻게 됐다? 강등됐지. 일단 뭐 이렇게 나락을 한번 꼽아주시고 지금 2부 리그 다시 올라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해봅시다. 일단 회사를 잘 경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알겠어. 축구단은 잘 운영했을까? 그것도 어쨌든 성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6년 영창악기를 인수합니다. 건설사가 왜 악기사를 인수했을까? 여러분들도 이게 약간 언뜻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현대산업개발의 당시 이광석 상무께서 하신 말이에요.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 영창악기와 아이파크 브랜드의 명품화를 추구하는 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전략에 맞아떨어졌다.
이건 그냥 아무 말이잖아.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악기 회사랑 아파트 회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브랜드 전략에 맞아떨어진다는 그냥 아무 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현대산업개발은 2006년에 영창악기를 야심차게 인수합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 뒤 아이파크 영창은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게 2주 전 기사예요. 그러니까 인수를 해서 10년을 운영을 해봤어. 근데 애물단지로 전락했어. 그러면 사모펀드에 팔든가. 자기네가 잘 못할 것 같으면. 이거를 10년을 더 들고 간 거예요. 정용진 씨는 너무 회사를 빨리빨리 접어서 문제였잖아. 이 사람은 진짜 시궁창 나락으로 갈 때까지 들고 있어. 실패한 회사를. 사모펀드에 팔지. 이 영창악기는 어떤 회사였냐? 91년에 세계 어쿠스틱 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세계 1위였다고. 한국 악기 회사가. 99년에는 미국 신지사이저 시장 1위였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미국이든 세계든 어쨌든지 간에 1위를 찍어본 회사였다고. 근데 그런 회사를 기업 회생까지 시켰다. 자, 그러면은 본인 회사 잘 운영했다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본인의 축구 구단 잘 운영했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본인이 인수한 회사 영창악기 잘 경영했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쵸.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자서전을 써낸다라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웃음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anyway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 대한항공이 인수했죠. 근데 여러분 원래 어디가 인수하려고 그랬는지 알아요?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공정위가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원래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주기 싫어했어요. 왜냐? 독점이잖아. 공정위는 독점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점이 생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4천억 원어치 유상증자까지 결의를 해놓고 어떻게 됐냐?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철수합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상증자로 조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주식을 인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계약금을 2,500억 원을 줬어. 근데 갑자기 재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때 약간 싸게 사볼 요량이었는지 재평가를 하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시아나가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거는 당신이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해지하고 당신이 귀책이니까 계약금 2,500억은 우리 거 하겠다. 현대산업개발은 싫다. 2,500억 내놔라.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어떻게 됐어? 2024년에 2심도 패소했죠. 자, 여러분 2심을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심을 이깁니까? 보통 집니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건넨 2,177억 원, 금호건설에 건넨 323억 원은 모두 고스란히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3일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산업개발과의 2,500억 계약금 소송을 최종 승소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께서는 4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하시고 2,500억 원을 모조리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에 주셨죠. 그래서 저 돈은 결국 누구 좋은 일이 됐냐? 누구 좋은 일이 됐겠어? 한진의 조원태 회장 좋은 일이 됐지.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은 쭉 보면 생각을 한 게 저 보법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망하는 방법이 남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면 정용진 씨 케이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손을 대는데 진득하게 못하고 망하는 거야. 그럼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죠. 이분은 약간 달라. 이분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를 진득하게 20년 파요. 어떻게? 회사가 망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할 때까지 20년을 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집념으로 대한축구협회도 운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분이 좀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무능은 축구계에서만 발휘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처럼 짧게 접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나락을 보내버리느냐의 대결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웃음벨인지. 그래서 뭐 이분이 만약에 물러난다고 했을 때 사실 축협이 그래서 바뀔 거냐 잘 모르겠어요. 회장 본인이 물러난다 할지라도 뭐 결국 고질적인 학연 지연 문제가 과연 타파가 되는 게 가능한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과연 정몽규 씨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서 물갈이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의 무능에 대해 살펴본 우리 두 번째 얘기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